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을 하면서 장 중에 조금 꺾이긴 했지만 다시금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200선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또한 691포인트 선에서 690선 라인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1.44%로 2200포인트까지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한 전쟁 예고와 더불어서 이 러시아 편입 가결, 또 리튬 값이 올해 300% 넘게 폭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긴축 강화와 큰 폭의 금리 인상 등의 압박감이 더해지는 모습인데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다가와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슈 꼼꼼하게 체크해보면서 시장 상황, 대응 방법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본부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나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 안 좋다는 말 정말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거기에 더불어 이 긴축 기조까지 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어붙은 시장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참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더 나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9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78로 8월보다 3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5월 86에서 6월과 7월을 거치며 하락했다가 8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진 겁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이 그 이유로 풀이됩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인데요. 긍정적 응답이 많으면 100을 넘고 부정적 응답이 많으면 100을 밑돕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실사지수가 오른 업종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죠. 네, 구체적인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에서 21일까지 총 3,255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에 2,817개 기업이 설문에 답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봐도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BSI는 74로 전월보다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세부 업종별로는 전자영상통신장비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13포인트 내렸고 환율 및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철강 등 산업의 업황 둔화로 1차 금속과 기타 기계 장비도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경우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택 경기가 부진하고 물가 오름세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건설업과 도소매업이 3포인트씩 내렸지만 방역 조치가 풀리며 레저시설 이용객이 증가한 영향으로 예술, 스포츠, 여가 부문은 5포인트씩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BSI의 소비자 동향지수를 반영한 9월 경제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3포인트 내린 98을 기록했습니다. 네,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기업의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개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개인들도 대출받기가 참 두렵다라는 이야기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폭에 따라 가계대출이 얼마나 줄어들지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가 오르면 약 8조 원 규모의 대출 취급이 억제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3%일 때 0.5%포인트 더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폭은 34조 1,000억 원에서 26조 3천억 원으로 7조 8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 평균 증감 규모를 계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3%일 때 대출은 분기당 평균 34조 1천억 원씩 늘어나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증가세가 여기서 일정 폭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그리고 0.75%포인트 오를 경우 각각 3조 6천억 원, 12조 6천억 원의 증가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금리 인상은 예견된 일일 텐데요. 생활자금 등 여러 측면에서 서민들의 어려움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서민들의 어려움 커질 것 같습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4%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억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오는 10월 한은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빅스텝이 단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 억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억제라는 것이 결국은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 마련이나 생활 자금을 위해 대출받기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성국 의원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생활의 필수적인 대출마저 참고 꺼리거나 고금리로 대출 장벽이 높아져서 돈을 빌리지 못한 취약계층의 삶이 더 곤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책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정책을 확대하고 금리 급상승으로 금융시장 전체의 균형과 안정성이 낮아진 점에 주목해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출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섭도록 금리가 오르면서 내 집 마련보다는 임대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좀 주택이 오히려 소유한 주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 채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가치로 환산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기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총 2만 689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은 2조 5,236억 원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07채를 보유했고 그 가치는 252억 원 수준인 셈입니다.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지난 2016년 기준 17,244채였지만 4년 새 20% 늘어났습니다. 네, 정말 많이 늘어난 수준인데요. 2년 전이면 집값이 고공행진했던 시기로 기억이 되는데 해당 기간에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가치는 또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네, 부동산 가치 올랐습니다. 상위 100명의 주택수뿐만 아니라 주택가액도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상위 100명의 주택가액은 1조 5,038억 원에서 67.8% 급등했습니다. 1인당 평균 주택자산이 약 100억 원씩 불어난 셈입니다. 김 의원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기본 공제금액 상향이 이뤄지면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0억 8천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평균 14억 7,800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집을 수백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 감세라며 초부자 감세를 막고 민생을 살릴 예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성나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영국이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서 한시름 놓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서웠던 이 달러 강세의 흐름이 한풀 꺾이게 됐고요. 또 전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의 급락을 보였던 위안화까지도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의 시장 안정화 조치 덕분에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모처럼 우리 국내 시장도 상승 출발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탄력이 둔화가 되는 듯 싶더니 다시 한번 또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35% 오른 219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일 낙폭이 크게 나타났던 기계, 건설, 화학 업종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키워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2.33% 오른 68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의 회복 덕분에 이 제약과 게임, 엔터주들의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2거래일 만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수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297억 원, 외국인은 614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의 매수세가 9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도 장중에 매수 전환을 하게 되면서 양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816억 원, 외국인은 91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평택시에서 각각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사고수습본부는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고 통제 및 소독 그리고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살처분까지도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동물의약품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글벳이 현재 5%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바이오텍은 7%대, 칠시스는 10%가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주들이 일본 노선 운항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강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게다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 일본 무비자 여행과 입국자 수 제한 해제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요. 다만 항공주도 환율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현재 큰 반등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연료 유류비 지급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항공주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2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주항공은 3%대, AK홀딩스도 3%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반등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력 분야에서의 침체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는 소폭이지만 9거래일 만에 반등 보여지고 있죠. 모처럼 회복된 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RF 머트리얼즈는 국내 연구진이 핵심 반도체 부품인 지라클륨 전력 소자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나선 모습입니다. 일피바이오는 상장 첫날인 오늘 장 초반 공모가를 크게 웃돌았었는데요.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동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전일 신규 오미크론 변이가 인도와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발견된 변이 중에서 현재 가장 강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코로나19 치료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현재 4.65% 오른 31,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 3차 성공 소식에 오늘장 급등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6.39% 오른 82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4의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소식에 최근에 낙폭이 나타났었죠. 다만 이 실적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이 증권가의 진단에 오늘장 반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0.72% 오른 27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송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약간 겹치는 종목들이 좀 많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전에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전에 좀 차익실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우선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좀 많이 사고 기관도 순매수 2위에 올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 초반에 이 대형 시가총액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로 보였었죠. 우선 미국의 제약사 이제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들려주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오늘 외국인 기관은 동반 공동 매수세가 좀 몰려들었는데, 우선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일본과 같이 공동 개발 중이었죠. 우선 지금 알츠하이머 신약인 레카네밥의 임상 3상 실험 결과가 어떤 증상 악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면서 지금 현재 뉴욕 증시 바이오젠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 영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좀 받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이오젠과 합작사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설립하면서 그전에 협력 관계가 계속 좋게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상승폭은 생각보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까지도 좋게 만드는 어떤 좋은 퍼포먼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에 순매수 3위 종목 있죠. SO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수급에 대한 차질 우려가 좀 다시 한번 불거졌죠. 이 허리케인의 이연의 북상, 또 그리고 이 달러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달러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또 이제 정의적으로 떨어졌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폭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SO일의 어떤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집중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허리케인 이연 같은 경우는 이 멕시코만 일대를 지금 멕시코만 일대 쪽으로의 불 가능성이 큰데, 원유 생산이 9.12%, 천연가스 생산이 거의 5.95% 가까이 지금 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 원유에 대한 가격 같은, 또 천연가스의 가격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에 대한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O일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기관 쪽에서 순매수 5위에 올려놓은 바로 삼성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삼성전기의 그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의한 주가가 좀 선반영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상황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이 IT 세트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하는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급격하게 늘 거라는 전망은 아직까지 올해는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MLCC 수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은 이 기존에 어떤 이 삼성전기 MLCC 외에 다른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좀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판 쪽 수요는 지금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우선 신형 아이폰 출시가 좀 나와지고 있고, 또 5G 안테나 기판과 또 ARM 프로세서 FC 쪽에서의 수요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기판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제 생각에도 3분기에는 영향이 있겠지만은 4분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 약간의 3분기 우려감보다는 그 이상의 좀 실적은 4분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기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저평가 분명히 하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PER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매수 관점이다. 그리고 매수가는 11만 4천 원,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삼성전기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해보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저자에 미국이 좀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훈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 시그널 언제쯤 잡힐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 역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들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영국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는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원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전일 영국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장기 채권을 매수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이제 영국의 국채 이제 길트 금리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국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포인트를 하락할 만큼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금리도 미국 증권 시장도 이제 큰 폭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20 BP 이상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3대 증시의 지수도 2% 전후에 그런 이제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또 이렇게 이제 상승한 게 뭐 영국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는 9월 19일 이후에 뭐 2,0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한 250포인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낙폭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전일 이제 강한 그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안정화를 찾았습니다. 뭐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여 만에 가장 저점을 기록할 만큼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좀 많이 좀 상쇄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파운드 안정화로 인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원 달러 환율도 지금 1,430원대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완전히 개선이 돼서 상승 방향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용 잔고가 이제 계속 높은 수준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9월 27일 기준으로 18조 6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9월 5일 날 19조 5천억을 비해서 지금 2주 동안 한 21여일 동안 1조 가까운 이제 금액이 줄었다라는 건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 저점이었던 7월 7일 날 17조 5천억에 비하면 여전히 1조 원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식 시장이 급락을 보이면서 관련된 이제 신용융자 관련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스탁론이나 CFD 관련된 반대 매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영란은행이 채권 매수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될 거냐라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려고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또 다시 채권을 매입을 통해서 자금을 푸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이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빠른 이제 불을 끄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불안정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채권 매입 규모가 무제한이 아니고 일정 수준에서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멈추는 시점에서 다시 영국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면 그게 다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달러 강세와 지속 현상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달러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것도 투자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끼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바닥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하루 이틀 상승했다고 바닥이 바로 다져진다라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바닥권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그런 이제 매매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코스피가 상승 출발되면서 국내외 증시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좀 깔려 있는 상황이네요. 신용 잔고와 또한 이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을 하는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입을 그만할 시엔 좀 다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단행할 시에도 또 여전히 불안감이 잔존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바닥을 섣불리 예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가 연중 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근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개인들이 이제 이탈을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부분 이제 고객 예탁금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일단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들어오면 일정 부분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51조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개인 자금이 이탈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개인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아마 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 예탁금은 아마 다시 조금 증가할 가능성도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식시가 만약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주식 투매가 이제 두세 번 정도 이제 발생을 해야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의 지금 주식 투매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는 바닥 언저리를 찾기는 좀 이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투매가 두세 번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물가 수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달 초에 나오는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국내 이제 물가 수준도 아마 지금 9월 달, 10월 달까지도 계속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뭐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이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물가 상승이 뭐 높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만약 제품 가격을 못 올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의 개별적인 주가에도 그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더 시장을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좀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한 번 정도 투매가 나온 상황이지만 두세 번 더 나와야 이 바닥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역시나 물가 지표에 대한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연준은 개인 소비 지출을 좀 주목해 왔었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의 전망치와 함께 이번에 우리 지표가 반등의 기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네. 뭐 미국의 이제 근원 PCE 지수가 이제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종목을 추려서 이제 CPI 이제 지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E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통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보면 몇몇 개 종목을 추리는 것보다는 전체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8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지금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4.7%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월 4.6%보다는 소폭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이제 근원 PC가 상승률도 0.5%로 지금 전월 0.1%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PC 관련돼서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는 이제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급락하기 전까지는 PC가 급락하기 전까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PC가 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달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기준금리 인상 폭이 지금 얘기 나오는 대로 0.75%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PC가 발표된다라고 해서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아마 그러니까 금리나 환율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이제 환율이나 금리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지표가 발표될 임박한 가운데 또 전월 소비 지출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셨습니다. 전월 대비 좀 더 높은 예상치가 있지만 그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11월에 이 금리 인상 75bp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환율과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셨고요. 오늘장 회복 출발한 코스피 또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에 견고한 흐름 보여줬는데 향후 이 시장의 좀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 아직까지 뭐 상승의 추세까지 예견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좀 추가되어야 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기보다는 만약 단기 랠리 정도를 아마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단기 랠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몇 가지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안정감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화 가치의 안정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대외 여건이 계속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불안감이 좀 잦아들어야만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당 달러 상황이 좀 더 이제 안정화를 찾으려면 영국이나 유럽의 이제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마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는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의 발표입니다. 일단 이번 주로 이제 3분기가 이제 끝나고 아마 10월 한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이제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 기업 실적들이 예상 수준보다 얼마만큼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9월 3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실적이 발표되면서 향후 이제 그러니까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연초에 이제 가이던스가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점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발표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입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소비나 고용,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무역 수지 관련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시장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이나 국내 증시 수준에서 지금 수치는 분명히 낮은 거는 맞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바닥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바닥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점에서 주가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지금 예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랠리 박스권의 흐름은 예견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3분기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로써 또 반도체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3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은 하락이 많이들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역시나 또 3분기 기업 실적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3분기 주요 기업 실적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강달러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미국 기업이 아마 실적이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연초 대비 한 20% 정도 지금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같은 달러 가격을 한다라고 미국 회사들이 같은 가격을 유지한다라고 해도 현지 통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 14를 달러 기준으로 이제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도 14 가격이 한 20% 정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현지에서 미국 기업 제품들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판매량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그런 영업 이익도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달러화가 1% 절상될 때마다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이 0.5% 정도 감소한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S&P 500 기준으로 3분기 영업 이익 증가율이 한 지금 3%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에너지 기업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가율이 마이너스 3%로 역선장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도 좀 부정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있고요. 국내 기업도 아마 하반기 실적이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FN 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에 이제 기업 예상 실적을 조사한 결과 기업 실적, 특히 영업이익이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은 이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한 14%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매출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양 자체가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한 7% 이상의 지금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 기업 실적이 좀 더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조금 더 기업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 기업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전기전자 관련된 업종들의 부진이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D램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정 가격이 3분기 한 10% 좀 넘게 지금 하락이 됐는데 4분기에도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8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18%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지난 3월 달에 예측치인 16조 3천억에 비해서도 한 3조 원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0% 정도 감소한 2조 6천억을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달러 수혜주로 불리는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한 6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분기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26%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달러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반등 시그널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소장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FOMC가 끝난 지도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글로벌 금융시장 어제까지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도 어제 고점을 찍어내는 모습인데요. 오늘자 10%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향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점도표에 따르면은 올해 말까지는 4.4%까지 정책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 이 시간 현재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보여주는 CME 페드 워치에 따르면은 75bp 금리 인상이 61%,
50bp는 39%에 달하는데요. 아무래도 11월 달에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도 거친 주가 조정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외환시장에서는 지구 최강의 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유로, 파운드, 엔, 우리나라 원화까지도 누가 최약체 통화인지를 놓고 다투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원화 상단이라든지 코스피 하단 같은 목표 제시는 상당히 의미가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1월 FOMC까지는 주식이나 외환시장 모두 지난 20, 30년간 보지 못했던 거친 그 몸싸움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당분간 바닥을 농락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역시나 강달러 현상 속에서 몸싸움이 계속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두려운 것은 또 이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FF 금리가 4%를 넘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일 텐데요. 이제는 저금리, 저물가 국면이 끝난 것일까요? 네, 월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지난 40년간 저금리, 저물가, 장기 경기 화랑에 힘입어서 주식시장도 큰 축에 큰 사이클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세 가지 호재가 끝났기 때문에 과연 주식을 얼마만큼 줄일지를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고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상수보다 쌌던 에너지 가격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계의 진전에 따른 물가 억제 효과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도 끝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공급을 통한 물가 억제 효과도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결국 미국도 10년물과 2년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큰 폭의 고용 조정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실업률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은 쉽게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고심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제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저물가 국면이 40년 정도 이 추세가 끝나가고 있다면 이 주식 시장의 큰 손인 연기금의 투자 패턴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을 5년간 아주 화랑장으로 이끌어온 것은 연기금들입니다. 세계 300대 연기금들의 자산 총액은 우리나라 원화로 무려 상경 3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이들이 누적 운용 자산 증가율을 보면 50%에 달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큰손 역할을 하면서 주식을 끌어올려 왔는데요. 최근 들어오면서 운용 성과가 2020년을 고점으로 해서 뚝뚝 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능도 안 좋은 데다가 마이너스 전환을 했고 내년에는 바로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에 내년도와 관련해서 늦어도 4분기부터는 큰 폭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 들어간다 합니다.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을 쓰고요. 위험 자산은 줄여야 되고 또 위험 자산 중에서 일부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보다는 현금 유동성이 높은 그리고 재무 구조가 좋은 가치주 쪽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기후변화 대책이라든지 ESG와 같이 시대 흐름하고 맞는 기업들, 여기에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들,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이익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 작업에 9월 달부터 10월 달 요 사이에 좀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향후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연기금의 투자 행보가 달라질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준의 9월에 FOMC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요. 지난번 경기 전망보다는 경기가 악화되고 또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예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산타랠리 항상 기대를 하는데 이 산타랠리는 이제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강한 결의를 여러 번 피력을 했고요. 또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경착륙 위험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세계 제1의 그 고객 예탁금을 갖고 있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자산을 줄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들어와서 연말에 S&P 500 지수의 그 예상치를 지난 8월 달에 4,300에서 3,600선까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순서부터 연말까지 이례적으로 주식이 상승하나 이런 산타랠리는 이번엔 찾아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은 세계가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금융위기가 이번 사이클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이클도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금융정책 사이클은 5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것도 지금 나빠지고 있죠. 또 기업들의 재고조정 사이클이 3개월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2분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신흥 기업들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외환 보유고가 적거나 수출이 감소하는 이런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신흥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을 상당히 상실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연준의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S&P 500 지수가 3,70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3,600선까지 내려앉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증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무역에 대한 적자폭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올해 들어서 9월 20일까지죠.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292억 달러로 불어났는데요. 현재 이런 추세라면은 연말까지 500억 달러의 적자를 면치는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원화도 지금 약세가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도 에너지와 관련된 무역 적자가 2배가 늘어나면서 올해 8월까지 무려 589억 달러 정도의 에너지와 관련된 무역 적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올해 들어 18%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램 고정 가격이 4분기에는 3분기에 2.88달러에서 2.5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워낙 약세인 상황이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 수출이 좀 회복되려면 20%가 차지하는 반도체가 좀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언제쯤 좀 추세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될까요? 네, 반도체는 4년마다 생산, 출하, 가격이 상하로 반복 움직이는 실리콘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각국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과거의 사이클보다도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반도체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데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공급 과잉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2025년부터 2026년 정도가 되면은 이런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다시 재현이 되면서 반도체가 회복 국면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2024년도에는 이런 경기 회복과 관련된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반도체 주가가 좀 끌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내년도와 관련된 반도체 시장은 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는 좀 어두운 터널을 예상하지만 24년부터는 25년의 상승을 위해서 선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글로벌 증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